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줬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부분입니다. 러시아 반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술주들의 조정은요, 뭐 투자은행들이 기술주들의 어떤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었고,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의류, OEM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승 효과도 좀 같이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의류 기업들의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OEM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실적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소비가 좀 늘어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 증시에서 짐을 싸고 있는 외국인들이란 주제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시원찮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도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또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적인 네, 그런 부분에서의 매도가 나온 것이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 주도주 개념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4%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뭐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파월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쪽이 이제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이 보였었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쭉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자,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세의 어떤 대부분을 기술주, 성장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가가 내린다라면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뭐 부담감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가 일부 차익 실현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해석했을 경우에는 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뭐 그 파월 의장이나 이런 러시아 관련한 부분들은 크게 시장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들 움직임 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비관론을 계속해서 피력해온 모건 스탠리가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면서 지수가 단기 조정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시의 역풍 요인이 순풍 요인을 큰 폭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이 또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큰 벽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추가적인 어떤 주가 하락을 통해서 지수가 또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가장 중요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6% 정도 떨어졌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얼마 전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랑 비슷해요. 전기차의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이죠.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뭐 각 브랜드사에서 전기차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고 또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점점 시장 그 규모를 점유율을 좀 갉아먹는 형태가 된다.
즉 다른 쪽에서 막 치고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군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더 인상해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는 승부를 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충전 플랫폼이라든지 뭐 AI 뭐 기타 등등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수익성이 나오게 된다면 괜찮겠다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기차가 일단은 주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재는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하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요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이런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6% 정도 하락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주의 어떤 하락이 같이 영향을 줬을 거라 판단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또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의 어떤 이유로 또 빌미로 작용했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자들이 최근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리고 뭐 러시아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의 내용들은 그냥 다 그렇게 비슷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모양새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익 실현, 즉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그간 이제 그 매수해 왔었던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가격 평균치, 그런 이익률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저항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즉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에 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다.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와 그 다음에 매물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경제 상황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욕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파월이 또 이번 주에 또 계속 나가서 씨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뭐 통화정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장 문제는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것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경제적인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라면 네,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통한 단기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적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반면에 시장의 경기 변동성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베팅하면 좋을까요? 장기적인 상승 기조를 일단은 베이스에 깔아놓고요. 등락을 거듭한 시점에서 단기적 조정은 일단 피해가되 반등 시점에서는 다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었대요. 네, 뭐가 창고가 비었을까요? 그 의류 관련주입니다. 의류 관련주.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이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라고 하죠. 이 OEM 기업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 의류 관련한 종목군들은 꾸준히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소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왜냐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활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항상 없잖아요. 장롱문을 딱 열었는데 옷이 있어 없어? 없죠. 옷은 있지만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옷을 또 사러 가고 또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옷 소비가 경기 상승의 가장 첫 번째 척도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자, 2분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하반기를 지날수록 개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또 고객사들이 보통 글로벌 의류 기업들인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은 이달 들어서 30% 정도 상승했고요. 한세실업과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각각 15에서 10% 정도 올랐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일전에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오프닝이 잘 올라가지 못하면서 많이 묻혀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꾸준히 잘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업황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보면, 미국의 의류 소매 재고 증가율이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31%로 정점을 찍은 뒤에 올해 초 13%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5%로 감소했다. 소매 재고 증가율입니다. 이 재고 증가율 같은 경우는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잘 팔리고 있고 재고가 없다라는 것은 물량이 다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 해가지고 이제 재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팔리지 않던 의류가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고 이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는 시장도 참 어려웠고요. 뭐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었고 또 금리도 최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식사, 뭐 그 외식,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식,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입어야 되는 옷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상황들도 같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도 점차적으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은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영업무역의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예상치 대비 5.2%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한세실업 역시도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15%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죠? 노스페이스, 블루레몬 이런 기능성 의류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갭과 같은 일반 의류를 주로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는 뭐 등산객들이 많아진다거나 또는 이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능성적이지 않은 일상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시기에 그래서 하반기 경기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약간 구분적인 부분 좀 있습니다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복도 기능성복으로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차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보통 아저씨들 이야기고요. 젊은 아이들은 이제 뭐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하고 평상복하고 또 완전히 구분이 많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어쨌건 뭐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 소비 이런 쪽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어떤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되는 것 같다 보여지죠. 그래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 특히 OEM 관련한 종목군들은 별로 부담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들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됩니다. 네, 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한국 증시에서 짐을 싸고 있는 외국인들 일시적 매도냐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6월달 들어서 한 달 내내 2,871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2,800억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만 해도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한 3,000억 산다 그러면은 순매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경우는 2천억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짐을 싼다는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이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팔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냐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2조 5천억 정도 사들였고요. 5월달에 엄청나게 사들였죠. 네, 지난달 같은 경우가 4조 6천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강하게 뛰어오른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수치에 있어요. 자, 4월달에 2조 5천억 사들였고요. 5월달에 4조 6천억 샀습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7조 원이 넘는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얼마 팔았다고요? 2,800억이요. 자,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일부분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업종을 팔고 어떤 업종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코스피도 결국 2600선에서 밀려났다. 근데 지금 팔아먹은 거에 비해서는 증시 하락이 조금 과도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막 사들일 때는 저기 밑에 25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조금 넘어간 수준이었는데, 지금 2800을 요거 조금 팔았는데 갑자기 2600포인트를 깨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나왔다.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낙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 분석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수급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 매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오는 거, 뭐 많이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만큼 내려오는 것을 외국인 매도에 집중적인 포인트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좀 더 들여다보면요,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이 일시적일 것이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쪽, 반도체, 자동차 이런 일부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에 무려 1조 2천억 정도 이번 달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번 달에 시장 총 매도가 2,800억인데 삼성전자에 지금 1조 2천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2,900억, 포스코 퓨처엠 1,500억,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제대로 된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부 주도 업종 쪽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매도가 나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도 업종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때리지 않고 계속 뭐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과 또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런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차익 실현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즉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또는 주도주 중심의 대표 종목 중심의 그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식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개별주들의 움직임, 단기적 상승가 나오는 것 또는 고평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같이 우르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놓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매수가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지만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종들, 대표 업종들에게 매도가 나오고 주가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적인 차익 실현 당연히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팔아먹는 부분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서 팔아먹는 자금들은 당연히 아직 더 올라갈 거 생각되는 그런 주도 업종군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확실하게 줄여야만 하는 요인은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연금은 확실하게 비중을 줄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또 다시 한번 은근히 불러와서 욕을 한번 더 하고요. 아무튼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전체적으로 매도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차익 실현 나오는 단기 급등 주식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도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전기차 쪽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약간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하락한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문제점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우지수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에만 국한된 또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기술주들의 어떤 움직임들과는 또 대조적으로 또 그 리오프닝, OEM 이런 쪽은 또 강세 보였습니다. 국내 의류 OEM 관련주들이 또 강세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재고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치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관련한 부분들은 하반기 또는 내년도까지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한국 증시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도 업종군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일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들어간 종목군의 숫자가 제법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히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방향 전환이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미래의 가치를 주가에 반영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즉 성장성에 대한 어떤 성장주다 하더라도 아직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을 사야지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네, 벽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기술주들의 하락은 아무래도 시장에 압박감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들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모양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 시장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부담 요인들이 오늘은 좀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